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학교과서 동화 만세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쭉 판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다뤄볼 작품은 만세전이라는 작품이에요. 만세전. 이 만세전이 무슨 뜻인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삼일운동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전에서 이 만세, 즉 이 만세가 나타나는 것이 삼일운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가야 될 게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뭐냐라는 건데, 원래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만세전이 아니라 원래 묘지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묘지라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중간에 글을 읽다 보면 왜 이 작품의 초기 이름이 묘지였는지가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 이때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3.1절 전이니까 1919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열을 받아서 묘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만세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교과서 20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세전은 3.1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소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인물이 이 현실을 자극해 나가는 과정을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암울한 시대 상황. 여기서 이 3.1운동 전을 이제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좋은 것 같아요. 이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는 걸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읽어봅시다. 기침을 좀 자주 지어서 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 겨울,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대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하려 한다. 참고로 그리고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이 여로형 소설이라는 거예요. 여로형 소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행을 떠나면서 쓴 소설이다. 여행길을 쓴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하려 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참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내가 위독하다? 그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기 이 글 전체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이인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 전체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유학 간 지식인이에요. 유학을 간 지식인인데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굉장히 지식인인 겁니다. 이 유학 간 지식인인데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냉소적이고 좀 뭔가 사람이 아닌 로봇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와이프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 상당히 전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 사람을 좀 표현할 때 쓰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의 마비입니다. 정신의 마비라는 게 진짜 막 이런 혼수 상태가 온 그런 신체적인 마비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정신이 마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기차 시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또 여기 여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일본에서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이 구간이 여로형 소설이라고 그랬죠? 이 여로형 소설이 스타트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술집으로 가 여급인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이것도 참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술집 여자랑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이게 정신의 마비.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쓰고 싶었어요. 참 황당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는 고베에 내려 서울에서 알고 지냈던 대학생인 을라를 만나는 늑장을 부린다. 계속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배에서 나는 일본인들에게 속아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 지금 내가 여로형 소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일단 어디 출발했죠? 일본에서 출발했죠? 그죠?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또 고베에 내렸죠. 잠깐. 일본 본토겠지만 원래 이 사람 도쿄에 가 있었거든요. 고베에 갔다가 그리고는 현재 또 부산으로 가는 배 탔다라는 얘기까지 챙겨가면 좋겠고, 또 여기서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러면서 조선의 비참한 형신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책상 올리면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 소설은 전체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좀 설명을 하면, 기존에 이 이인화라는 사람은 상당히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이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마비, 즉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조선의, 즉 민족의 상황 같은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 여로라고 불리는 여행길, 즉 여로를 거치면서 뭔가 조금 새로운 이인화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정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 좀 거듭나게 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이인화라는 사람이 여행길에 많은 일을 겪거든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이인화라는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지, 이인화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좀 챙겨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부산에 또 한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직접 보고 놀란다. 그쵸? 또 이런저런 조사. 사실 여기서 이것도 그거의 하나의 조사. 이 조사를 받잖아요. 이 조사 왜 받겠습니까? 이 무슨 예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그냥 뭔가 조사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이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이랑 연결되는 대목이라는 거를 챙겨둬야 됩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다 나는 김천역에서 내려. 지금 어디로 지금 또 갔죠? 부산에서 또 서울행으로 가는 김천에서 또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로형 소설이라는 게 주목하면서 읽읍시다. 마중 나온 형님을 따라 나선다. 형님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새 형수를 맞아들였고,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형님이라는 존재가 또 나옵니다. 형님. 우리 형님. 형님은 새 아내를 맞아들였죠. 새 아내. 왜 새 아내를 맞아들였죠?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이 말이 됩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을 못 낳아서, 딸밖에 못 낳아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형은 이 조선의 바로 봉건적 인습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습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좀 그냥 CF로 알아둡시다. 이 봉건적 인습에서 이 인습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다. 이 인습이라는 단어랑 전통이라는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과거서부터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지만 굉장히 좋고 뭔가 본받아야 할 그런 개념이라면, 인습이라는 개념은 좀 안 좋은 거예요.
퇴보된 지식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이를 불만스러워한다. 형은 총독법에 따라 지금부터는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산소 걱정을 한다. 자, 형이 뭘 하냐면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며 산소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공동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동묘지가 이 소설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공동묘지에 대한 걱정 자체가 이것에 대한 걱정 자체가 앞서 이야기했던 봉건적 인습이랑 또 연관이 돼요. 오늘날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가 야, 나 이러다가 공동묘지에 묻히겠어 라면서 걱정하는 걸 본 적은 없죠? 이런 게 다 조선의 봉건적인 인습이다라고도 연결 지어 볼 수 있고 또 이 소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공동묘지라는 키워드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설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묘지라 그랬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라는 개념, 이 형이 걱정하는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김천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이제 김천역에서 다시금 서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로 향하며 자신을 일본에서부터 미행하고 있는 형사와 곳곳에 조사를 감시하고 있는 일본 혁명 때문에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낀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조사 플러스로 이 감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조사와 감시라는 것은 왜 당하는 것이다? 바로 조선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감시랑 조사를 계속 받는 것을 보고 일본인도 감시와 조사를 받는가? 보안이 철저한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선인이 그만큼 핍박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기차는 영동역에 도착하고 승객이 한때가 몰려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자, 앞부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세세하게 다뤄봤는데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나가보겠습니다. 내 앞에는 역시 갓에 갈모를 쓰고 우산에 수건을 메어든 30전후의 촌사람이 들어와서 앉았다. 사실 이 염상섭, 사실 이 만세전이라는 작가가 누구죠? 이 만세전을 누가 썼냐면 이 만세전 쓰신 분이 바로 염상섭 작가님이거든요. 염상섭 작가님이 이걸 쓰셨는데 이 염상섭 작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주의. 혹시 여러분 이건 그냥 쓸 건데 소설가 구보시라는 글을 아십니까? 책을 소설가가 아니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굉장히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문학 중에 하나인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앞에 갓에 갈모를 쓰고 수건을 메어든 30전의 촌사람, 이게 외양 묘사예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외양 묘사라고 쓰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순한 외양 묘사가 아니라 갈모를 쓰고 우산에 수건을 메어든 촌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약간 단순한 외양 묘사가 아니라 뭔가 약간 퇴보는 좀 이상하다. 퇴보는 뒤로 가는 거니까 퇴보라기보다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곰방 담배 때 엽초를 부서뜨려서 힘껏 담고 나더니 두루마기 속에 손을 넣고 이주머니 주면 한참 뒤적이다가 이 앞에 성냥이 놓은 것을 보고 이것 잠깐만 하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지금 곰방 담배 때 엽초 넣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이런 엿볼 수 있겠습니다. 갓쟁이로는 구격이 맞지 않게 손끝과 머리를 끄떡하며 빠르게 내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 내가 일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미심쩍고 겁이 나는 눈치다. 나는 웃으면서 성냥통을 집어주었다. 지금 이인화라는 사람은 지식인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 갓장수인데 이 갓장수가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쓸 겁니다. 이 갓장수는 지금 딱 봐도 일본인을
일본인을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일본인을 딱 봐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지금 일본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인화 주인공을 일본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해가지고 인제를 안심하였다는데 싱글벙글 웃으며 나의 얼굴을 벌거나 치워보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고 번잡스럽게 말을 붙인다. 나는 몹시 덜렁대는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하자는 대로 하였다. 인사를 한 뒤에 매캐하고 독한 연기를 쿡 뿜으며 어디로 오시나요? 하고 묻는다. 내가 사왕모를 쓴 것을 보고 일본에서 오나 싶어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다. 사왕모. 사왕모 아십니까?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진짜 못 그리는데 그림. 그런 모자 알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끈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거 아나요? 이런 게 사방모거든요. 여러분 졸업할 때, 그지? 졸업할 때 쓰는 모자 있죠. 대학 졸업이나 학교 졸업이나 할 때 졸업모 그런 게 사방모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오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김천서요. 나는 마주 앉은 자의 광대뼈가 내밀고 두꺼운 입술을 씩 벌린 시커먼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갓장수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죠. 갓장수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는데 이 외양이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외양 묘사된 부분 역시 다 이 구시대적이라는 특징이랑 좀 연관이 됩니다. 지금 외양을 좋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고향이 거기신가요? 네, 말소리가 다르신데요. 부전부전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나는 우선한 버렸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 갓장수는 내가 일본에서 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인화가 주인공이. 참고로 모두 알겠지만 설마 모르진 않겠지?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인화를 얘기해요.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이 갓장수가 생각하기를 이인화가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왔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오시 다니시나요? 일본에서 오시진 않으신가요? 무료한 듯이 잠자코 앉았다가 다시 또다시 묻는다. 어떻게 아슈?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일본 갔다 오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세세하게 말하자면 좀 약간 이거를 좀 내가 너무 대충 쓴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뒤에 가면 머리 자르는 거, 머리 깎는 거 해가지고 조금 더 변형 나누면 쓸게요. 변형 버전이 나올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 소설에서는 구시대적인 것과 신시대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구별이 있는 소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가 구시대에 가까운지 신식에 가까운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앞서 얘기했던 곰방대라든지 두루나기 이런 갓장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구시대적인 것에 가깝고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신식, 즉 좀에 가까운 건데 필기를 하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시대 신식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다. 뭐 이게 이 소설 전체의 토픽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설 내내 이런 구시대적인 것이냐 신식인 것이냐를 조금 놓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비유하긴 그렇습니다만 여기선 현재 구시대를 약간 조선의 것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신식은 뭐죠? 일본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챙겨가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며 골자는 외투위로 내다보이는 학생복 기세 달린 금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일본인 유학생이 더군다나 합병 이후로는 신시대, 신지식의 선구인 듯 치어 다 보이는 때라. 자, 제가 아까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죠. 해서 여기서 시대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소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그때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촌청년도 계속해서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냥 청년이라고 안 하고 촌,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촌청년도 부러운 눈빛으로 자꾸 나를 치어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무엇을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 난 대답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네, 갓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그렇죠? 이 갓장수, 장돌뱅이. 장돌뱅이가 뭐죠? 에밀꽃 필무렵이라는 소설을 봤나요? 이 장돌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갓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갓 같은 걸 쓰고 나귀, 뭐 나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짐 같은 걸 이렇게 싣고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뭐 오일장이라든지 옛날에는 이 상설시장이 없었어요. 오일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물건들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장돌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갓장수는 현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두면 되겠습니다. 그는 자비하듯이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장돌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장돌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스님이 좋은 표현인데 중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땡중 뭐 이럴 때나 쓰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장돌뱅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를 한자 읽을 줄 알죠? 스스로를 장돌뱅이라고 지칭하는 걸로 봐서 이 갓장수라는 사람 자체가 좀 뭔가 자존감이 높다거나 그렇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금 갓장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갓장수만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갓장수라는 사람은 이 조선 사람, 이 조선인이라는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지식인이 아닌 조선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갓장수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들이 조선인들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갓이요? 그래,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구시적인 거죠. 자, 이런 갓에 대한 논쟁을 시작으로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볼게요. 나는 좀 의외로 생각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부터 머리는 왜 안 깎고?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면 더 패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좀 중요한 건데요. 바로 갓장수랑 이인화, 즉 주인공이 좀 의견의 대립이 있죠. 이 의견의 대립,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언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언쟁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대표하는 자리가 있어요. 갓장수는 누굴 대표하냐면 조선 일반 민중을 대표하는 거고 이인화는 그때 당시 지식인 혹은 좀 신식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 둘 사이의 언쟁에서 각자가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오피니언들을 각각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자, 볼게요. 내지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였을까? 내지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지어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럽니다. 이런데 이 내지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휘 중에 하나. 요새 내지어라는 말 안 쓰죠. 요새 일본어 시간에 내지어 시간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시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어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이 가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짱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 지울 거지만 여기다 쓸게. 이렇게 쓸까? 머리를 깎는 것. 이걸 하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웰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지, 웰논 하면 잘 알려진 사람이지. 그렇죠.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글을 적으면 안 되겠죠. 웰논이라기보단 그냥 뭐랄까, 지식인처럼 보인다 이렇게 쓸게요. 어쨌든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머리를 깎았어, 나처럼. 근데 일본인이 물어봤어, 일본어로. 근데 일본어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패롭다는 거야. 그죠? 오히려 더 순사를 만나서 야 막 이러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만건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면서 끌끌 웃는다. 어때요, 지금? 딱 봤을 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가짱수의 주요한 의견이에요.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그도 그럴듯하지만은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는 것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자르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지 않소. 언제까지 함부로 홀푸른 대로 꿉쩍꿉쩍 요보라는 소리만 듣고 들으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이인화가 한 말이에요. 이인화의 의견은 뭡니까? 얘가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다, 이게 가짱수의 의견이라면 이인화의 의견은 뭡니까? 이인화의 의견은 머리라도 깎아야 머리를 깎아 무시당하지 것이 낫다. 이게 누구의 의견이라고? 이게 이인화의 의견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걸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고 동정은 하면서도 무어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풀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를 받을 때뿐이지만은 머리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시오.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따기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았으면 맞았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대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는 맞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시당하는 것이 낫다. 이게 누구의 의견인 거예요? 이게 이 가짱수. 근데 이 가짱수는 그냥 단순히 가짱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짱수는 조선 민중을 상징한다. 우리는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는 게 없다. 조선 민중들의 무지함. 플러스로 또 무기력하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천대를 받아도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엎드리진다는 셈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 써놓을게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미친 채하고 떡 목판에 엎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떡이 먹고 싶어, 인절미가 먹고 싶어, 으악! 미친 채하고 엎어져서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미친 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왜 미친 채를 했느냐? 떡을 먹고 싶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가짜뉴스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맥락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상섭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이런 걸 쓴 게 아니라고. 다 의도를 하고 쓴 거라고. 미친 채하고 떡판에 엎드린다는 심정과 같이 머리를 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얻어맞기 싫으니까 미친 채하고 머리 안 깎고 요보인 척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니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게든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에 웃기기만 하는 목전에 닿거나 핍박은 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전부 이 말 하나에 관통돼요. 맞는 것보다는 무시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 하나를 지금 듣고 이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계속해서 풀어 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눈빛을 띄면 당장에 급한 욕을 면할 것이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면종복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거랑 딱 어울려요. 기억이 높지않아. 면종복배.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 터득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기 밑에서 덮개 강하고 굳어빠진 껍질이라마는 그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굉장히 지금 어조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자조적인 어조를 쓰고 있죠. 맞습니까? 굉장히 자조적인 어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 이인화 주인공 자체도 지식인이지만은 본질은 뭡니까? 조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욕을 하면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정이나 넘은 뒤에는 차는 대전에 와서 앉았다. 대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김희건 같은 금태 안경 채비의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매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려 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는다. 이게 다 여로용 소설이지만은 내가 얘기했던 사실주의에 다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봅시다. 이 사실주의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묘사거든요. 묘사. 뭘 묘사합니까? 장소, 배경 이런 것들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주의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영상섭이 뭐 사실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사실주의의 묘사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사실적으로 마치 내가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 그 상황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점거하느냐고 소재하는 역부더라 물어보니까 30분 동안이라고 멱다는 소리를 꽥 지르고 달아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대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접이 안 좋습니다. 정신이 마비됐지만 이 사람은 역시 대접이 좋지는 않아요. 왜? 못생겨서? 아니죠. 조선인이기 때문이죠. 그것까지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내렸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여기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눈이 서너 차례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 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렸다. 맨 끝에 달린 착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사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부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과 마주쳐서 웃으며 얘기하는 것이 환히 보였다. 뭐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난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요 일본 사람이 분명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면서 무엇라고 속사해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프게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 쪽으로 뒤틀리는 걸 보니까 그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 스파이는 아니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나오지? 이 두 청년들은 아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조선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본 헌병과 대화하면서 뭘 먹었죠? 겁을 먹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맞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뭘 볼 수 있어요? 가짱수가 일본인을 두려워하는 거랑 연관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일본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챙겨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속으로 가서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그대랭한 송에는 한 건도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었으면 어서 착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힐끗 보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 뱃사람이나 오들오들 떨며 나무 의자에 걸쳐 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정신의 마비 플러스 굉장히 냉소적인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무심코 외면하잖아요. 만약에 적극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적극적인 지식인인데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 지키고 있는 걸 눈에 띄고 외면을 했고 그 중에는 머리는 파발을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에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옆에 이것도 다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주의 묘사적인 장면입니다. 포승을 지어서 앉아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치어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쌕쌕 자란 아이가 매달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 아이가 등 뒤에 매달려 있는데 일본인에게 포박을 당한 상태예요.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여 멀거니 얼이 빠져 있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한잘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또 발길을 돌렸잖아요. 뭔가 문제를 바라봤지만 해결하지는 못해요. 냉소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 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때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었던 그 집이 어딘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그리고 내가 궁금할 수 있어. 아이씨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여기는 왜 하나도 안 써요? 여기다가 공동묘지랑 구더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만세전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부분에 구더기와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판서를 하려면 이 부분을 써서는 안 돼요. 이만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지운 거예요. 자, 시가의 변화가 나옵니다. 이거 시가의 뭐 두꺼비 그런 시가 아닌 거 알죠? 시가지의 변화, 거리의 변화. 이 왜 거리가 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조선 점령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간이 변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지가 변한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시가지가 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길 맞은편 쪽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상점이다. 뭐라고 다시? 일본인의 조선 점령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난 거라고. 알았죠?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15살 때문에 말도 모르고 다시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인지 친절히 대접을 해준 그때의 주막집 내가 그립다. 다시 돌쳐 들어와 보며 착간에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 또 안이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없는 아이가 깨워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젖이라고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또 뭐야? 생각만 한다고. 현지 중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지식인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틀렸다고. 그죠?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고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얘도 지금 어때요? 얘도 일종의 공포를 느끼고 있죠.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천한 웃음이나 해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지금 공포에서 출발했던 감정이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극도의 지금 분노로 표출돼요. 분노. 착간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둘 끓는 무덤이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이 부분이 이 만세전을 아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이자 절정이자 대사다. 그래서 무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조선이다. 쉽게 갑시다. 조선의 현실. 저는 기타 문학 교과서에서 간혹 어떻게 합니까? 간혹 기타 문학 교과서 중에서 막시요 이 무덤의 의미 100가지 100가지는 너무 막 10가지 내가 5가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덤이 뭐다? 조선의 현실이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무덤이지. 구더기는 누굽니까? 조선에 있는 존재들. 조선인이겠죠. 이야, 좋은 상태 조선이 나쁜 상태 조선이 당연히 나쁜 상태 조선이 좋은 상태가 뭐나 이해됩니까?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다. 난로는 꽤 갈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착간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폭볼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누르내리는 것 같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또? 바로 압력. 압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압력은 뭐겠어요? 일본의 지배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염상석 작가가 일본을 딱 까고 있거든. 근데 그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까는 거죠.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공동묘지다. 그래서 내가 앞서 나왔던 공동묘지를 걱정하는 형의 이 모습이랑 또 딱 연결이 되죠. 얼마나 완벽한 소설입니까? 자, 대놓고 얘기합니다. 공동묘지 속에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여기서 핵심 뭐야? 나도 구더기다. 나도 구더기다. 핵심은 나도 구더기라는 거야. 나도 구더기. 이 사람이 이 작가라기보다는 이 나가 주인공이 자신 역시 조선인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나는 다르지. 배웠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필기 어디다? 자조적이다. 그래서 나온 거야. 조선 사람들 욕하지만 나도 구덕이라고 인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조적이라는 인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냐고 으르렁 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간다. 내나 거꾸라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되져라. 음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극도로 말했지만 이 분노가 극도로 높아져서 바로 무상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단강의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놈은 생길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무상감으로, 인생 무상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뒷부분 줄 그려봅시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병 속에 누운 아내를 보지만 불편하기만 하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 환멸을 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복무적 인습 때문에 양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한 거야. 그래서 아내 죽는 거지 뭐. 며칠 후 아내가 숨지고 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서둘러 도쿄로 떠나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생활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술집 여군의 정서의 편지가 왔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준다. 이 사람 정신 마비됐다니까. 집안이고 사회고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은 소설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는 불쌍한 아내.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가련한 아내를 살려 망각하며 탈출하는 다시 도쿄로 떠난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보다는 뭐가 앞섰대요? 연민이 앞섰다. 아내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내 다시
서울에 다시 도착을 했다. 여기 서울 나오면 안 되겠네. 서울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발지가 일본이었지. 근데 다시 일본으로 갔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갑장수가 머리를 깎지 않은 근본적인 까닭 다 설명했습니다. 학습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대전역에 정차했을 때 나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보고 느낀 생각. 7년 전에 달라졌고 왜 달라졌다 그랬어? 일본의 조선 전쟁 때문에. 조선의 현실을 비워보는 표현 얘기했고 여로형 구조까지 얘기했고 여로형 구조로 설정한 까닭까지 얘기했고 여로형 구조로 이 소설을 설계한 까닭은 뭐예요? 사실주의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로형으로 내가 여행을 하면서 이 조선시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여로형 구조를 채택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아니다. 더 굳이 할 말은 없겠다.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필기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죠.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래. 이 글 자체가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만세전은 굉장히 어려운 소설 중에 하나예요. 왜 어렵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했죠. 소설 갖고 무엇이 얘기해. 이 소설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염상섭 작가처럼 사실주의를 많이 쓰는 글이라고 그랬잖아. 이 사실주의를 표방하는 글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문학작품은 어떤 문학작품들이냐? 대놓고 알려주는 문학작품들이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냥 얘기하면은 가령 김소월의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거. 시 알죠? 문학작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어때요? 딱 봐도 뭐 이별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고 이별하지 말라는 것 같고 막 판서 막 말이하고 글 이만큼 쓰면 판서 막 이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쉽거든. 하지만 이 만세전, 이 염상섭 작가의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기 부러졌네요.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어렵다? 사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에게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화 해설 영상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풀 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여기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라고 하긴 좀 그렇다. 3개라고 합시다. 3개. 뭐만 3개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덤이다.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신 시험이랑 수능이랑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랑 다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너무 인생 사는 게 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의미 없이 느껴지지 않겠어? 한 달 동안 중간고사 죽어라고 준비했는데 휘발되고 끝이래. 근데 성적 안 나왔어. 성적이라도 막 맨날 1.0 나오고 잘 나오면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시험을 망쳤어. 그럼 나의 한 달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쌓은 많은 것들이 후에 수능에 또 대비가 되고 수능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헛되지 않은 인생, 수험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이 말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이 염상섭의 만세전 자체를 관통하는 글이고 처음에 작가는 어때요? 완전 안방 도련님이지 뭐. 완전 여로형 소설 처음에 있는 이 일본 부분에서는 이 이인화라는 주인공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다시 처음엔 뭐라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기 안 되네.
여행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열도 좀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의견도 내보고 마지막으로 무덤이다 무덤이다 끓는 무덤이다 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심장으로 가슴으로 느껴봅시다. 내가 이인화라는 입장에서 일본에서 재밌게 공부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비참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목도하고 이런 무덤에 비유하면서 막을 내리고 하지만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적극적이지 못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원점 힐 원래 있었던 일본으로 도피하고 아내는 죽어버린 이러한 작품을 보면서 조선인의 비참한 삶 어딨어? 중요한 거 또 하나 없네? 뭐 있니? 어딨어? 암울한 시대 상황. 이걸 챙겨가자.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인화는 누구인지, 각자 또 가짱수라든지 형님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 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난 개인적으로 문학 적어도 만세전에 있어서는 80% 이상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칠판을 붙이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 테니 적어도 A4 용지 100지를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가 오늘 함께 공부해본 내용을 좀 적어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연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편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영상을 찍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편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